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입니다. 네. 저희는 강의, 나의 동양 고전 독법, 그리고 신용복 저자입니다. 이 네. 책을 읽고 있고요. 대학 파트 갈게요. 486페이지 가보겠습니다. 대학 독법이 나옵니다. 네. 첫째 문단을 읽어드릴게요. 대학은 원래 얘기라는 책이 있나봐요. 얘기 제 42편이었습니다만 주자가 그것을 따로 떼어 경 1장 전 10장으로 나누어 주석했습니다. 경은 공자의 말씀을 증자가 기술한 것이고 전은 증자의 뜻을 그 제자가 기술한 것이라고 해요. 근데 한대 육아의 공동 저작이라는 것이 통설이라고 합니다. 이거 확실히 중국 고전은 공동 저작이 많아요. 그리고 대학은 수기치인을 체계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육아 사상 중에서 가장 깊이 있는 내용이라고 평가된다고 합니다. 수기치인. 487쪽의 요 문단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대학의 내용을 요약한다면 첫째, 명덕을 밝히는 것. 둘째, 백성을 친애하는 것. 셋째, 최고의 선에 도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세 가지를 삼강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물, 치지, 성의, 정심, 수신, 재가, 치국, 평천하가 8조목입니다. 그래서 주자 이전에도 사마광이 중용대학 광의를 지어 중용과 함께 대학을 따로 다루었다고 그래요. 이처럼 대학을 주목하게 된 배경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대학은 일반적으로 대인, 즉 귀족, 위정자의 학이라고 해요. 엘리트적이죠. 엘리트적인. 근데 대학이 단지 지식계층의 학이라기보다는 당대 사회가 지향해야 할 목표를 선언하고 있다. 가장 높은 차원. 네. 명덕이 있는 사회, 백성을 친애하는 사회, 최고의 선이 이루어지는 사회를 지향하고 있대요. 송대 지식인들의 사회관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개인의 해탈과는 정반대죠. 그래서 반불교적이고 반도가적이다. 그렇죠. 뭔가 정립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네. 불교의 몰사회적 성격에 대한 비판이다. 대학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평화로운 세계의 건설이다.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는 방법이 8조목이다. 그래서 대학이 선언하고 있는 것은 이 순서 있잖아요. 경물, 치지, 성의, 정심,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이 순서는 그리 중요하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이 서로 통일되어 있다는 게 중요하대요. 그렇죠. 그래서 개인의 수양과 해탈도 전체 체계를 구성하는 한 부분에 지나지 않다. 근데 해탈이라는 불교의 그런 건 주관적 몰입을 궁극적 목표로 하는 것과 분명히 차이가 있다. 대학이 이런 개념들은. 그래서 대학은 3강령으로 제시하고 있는 이상적 사회상과 8조목으로 선언하고 있는 개인과 사회의 통일적 인식의 그 핵심적인 의미가 있다. 통일적. 네. 그래서 아래 한번 그 경물과 치지의 뜻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8조목 중에서 주자가 가장 의미를 둔 것은 경물과 치지라고 생각합니다. 치지 재경물, 즉 물에 격하여 지에 이른다는 뜻입니다. 지란 인식이나 깨달음의 뜻입니다. 그리고 격에 대한 해석도 여러 가지입니다만 격은 관계를 의미합니다. 물과의 관계를 통하여 인식을 얻는다는 것이죠. 실천을 통하여 지에 이르게 된다는 뜻입니다. 물이란 우리가 있다고 생각하든 없다고 생각하든 상관없이,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주관적 의지와는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외계의 독립적 대상을 의미합니다. 물질과 같은 의미입니다. 인식과 깨달음이 외계의 객관적 사물과의 관계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주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도노와 생각의 비약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선종불교의 주관주의를 배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이 주자가 주목한 대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주관주의가 아니다. 네. 객관적 사물에 우리가 주목을 하는 거다. 그렇죠. 네.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에 이른다. 이런 거고요. 물론 이제 경물 치지에 대해서 비판적 견해가 없지 않대요. 물의 의미에 대해서도 봉건적 질서를 의미하는 거 아니냐. 뭐 천명의 다른 이름 아니냐. 뭐 인간이 관여할 수 없는 절대적 존재를 말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데 봉건적 가치를 수용하려고 한다. 근데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경물 치지는 인식 체계가 매우 논리적이며 객관적 지식에 대한 합당한 설명이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됩니다. 주자는 불교의 심론과 도가의 관념론을 비판하는 근거를 경물 치지에서 찾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주자는 치지제 경물의 의미를 우리의 인식은 사물의 이치를 깨닫는다는 데서 온다는 뜻으로 풀이합니다. 사람에게는 인식 능력이 있고 사물에는 이치가 있기 때문에 알물 이루기 위해서는 사물에게로 나아가서 그 이치를 궁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물과의 관계, 즉 실천에 의한 사물과의 접촉을 인식의 제1보로 규정하고 경물을 전체 체계의 기초로 삼고 있습니다. 최상층에 있는 평천하로 나아가는 제1보가 바로 경물인 셈이다. 바로 이 점이 주자가 대학을 주목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다. 맞는 것 같아요. 통일적 체계. 이게 핵심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고 사물과의 접촉, 사물에 내재한 이치를 궁구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그 유명한 여기서 문구인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전에 그 8.5였었던 경물치지 성의 정심 이게 순차적으로 있긴 한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왜 순서가 중요하지 않냐면 결과적으로 이건 통일적이라는 거예요. 딱 하나가 딱 돼야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 이 모든 건 동시에 이런 통일적인 유기체다. 약간 이런 거죠. 근데 실제 사람을 봐도 이게 저는 이 하나하나가 지금 뭐 대통령을 만약 예를 들면 대통령 어떻게 보면 지금 치국을 하는 사람인데 뭐 넓게 보면 평천하겠죠. 네. 평천하를 하는 사람인데 대통령이 그러면은 평천하만 잘하면 되냐? 이게 아니라 수신이 돼야 되고 그 사람 자체가 자신의 정심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성의, 치지, 경물이 된 사람이 평천하를 할 수 있겠죠. 이게 다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안 된 사람이 여기서 뭐 좀 모자란 사람이 뭘 해버리면 그 단체나 조직은 망한다. 근데 실제로도 그렇거든요. 이게 그래서 사람이 잘 스스로를 갈고 닦아야 되고 모든 부분에서 집에서도 잘해야 되고 또 밖에서도 잘해야 되고. 그렇죠. 이게 다 맞물려 있다. 이게 통일적이라는 게 제일 핵심인 것 같아요. 동양권 사상에서 수신이 제일 정말 약간 핵심 톱니바퀴인 것 같아요. 중요하죠. 자기 자신을 좀 닦는 거. 중요하죠. 우리가 늘 하는 말이 수신이 안 된 정치인들이 많이 실족해가지고 예. 그런 걸 많이 봤잖아요. 우리가 그쵸. 특히 진보 쪽에 우리가 그렇게 믿었던 저 사람은 대통령 후보까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수신이 안 되는 바람에 그런 거 안타깝기도 하고. 근데 참 재밌는 게 수신이 안 되는데 또 재가가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전에 공안검사 같은 사람들 보면은 뭐 아니면 일제치하 그 순경들 봤을 때 자기 가족들은 끔찍하게 아끼고 지금도 대대손손 잘 사는 집안이 있어요. 이기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참 씁쓸하고 아까 계속 반복하고 저희가 저번 시간 때도 이야기했던 완벽한 이론이 없다. 네, 참 씁쓸하죠. 맞아요. 근데 적어도 수신을 하는 삶이 나쁘지 않아 보여요. 그것만 판단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그 스승도 항상 강조하셨던 게 일단 그 수신이었죠. 수신. 어디에 뭔가 이루려고 그러고 보통 이제 젊은 혈기에 뭔가 막 지금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잖아요.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세상에 나온 거잖아요. 그쵸. 뭔가 추자표를 던지고 나온 건데 만약에 저의 그 공동체에 있었던 형들이 보면 야 너는 너 아직 덜 닦였는데 수신도 안 된 사람이 뭘 그렇게 한다고 야단 맞았을 거든.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 게 우리 유튜버나 유명인들도 순식간에 넘어지는 거 보잖아요. 수신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쵸. 네. 생각이 나죠. 막 사례가 막 스쳐가죠. 그렇죠. 한 번에 다 지나치네요. 한 번에 그냥 몰락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수신이 제대로 된 사람이 만약에 뭘 어떤 걸 하더라도 욕먹을 일이 없죠. 난 삶이 깨끗한데. 그래서 저도 좀 두렵어요. 나는 걸릴 게 많은데.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진짜. 특히나 요즘 시대에는
워낙 정보가 발달해서 조금만 검색해도 다 나와요. 맞아요. 그래서 더 무서운 것 같아요. 내가 예전에 썼던 글이나 이거 다 지워야겠다. 진짜 위험하다니까. 다 퍼져 있어. 모든 그래서 정보가. 그게 있대요. 네. 저도 얼마 전에 들었는데 그 뭐였더라? 그 해커들이 그 뭐지? 그 인터넷 장례사가 있대요. 그게 나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죽은 사람에게 응. 그 보상 당연히 그 금액을 지불하고 자신에 관련된 정보를 다 지워주라고. 진짜 정보성 사회가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윤님도 예전에 썼던 걸 다 지워버려. 위험하다니까. 우리 위험하다니까. 맞아요. 뭔 말인지 알아요. 근데 그리고 깨달은 지점이 빠를수록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진짜 그게 중요해요. 네, 누구나 철없는 시절이 다 있는데 다 있어요. 그거를 빨리 깨닫고 이러면 안 되겠다 사람이. 네. 그렇게 가야지.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지금이라도 실수하지 않아야 돼요. 맞아. 정말 그 과거에 썼던 반복된 잘못들을 하는 건 정말 최악인 것 같아요. 너무 부끄러운 일이 되잖아요. 맞아요. 언젠간 다 밝혀지고. 그렇죠. 그리고 다음에 또 나가면 491쪽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통일적 체계, 전체적인 연관성을 깨닫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풍유란 네. 그 중국 철학사를 쓰신 이분의 관점이 그렇대요. 대학은 국제 정치학적 관점에서 읽어야 한다. 대학의 평천화는 세계 평화를 위한 방법론과 평화의 내용에 관한 담론이다. 평천화, 즉 평화로운 세계는 명덕과 친민과 지선이 실현되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거 한번 읽어주세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존중되는 사회, 민주적인 사회, 선량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개인의 품성이 도야되어야 함은 물론이며 개인뿐만이 아니라 가와 국 그리고 국가 간의 관계가 평화로워야 합니다. 뉴욕의 WTC 건물 붕괴 이후 고조되는 테러 논의로 예를 들어보죠. 세계가 평화롭기 위해서는 테러 국가가 있어서도 안 되지만 테러를 야기하는 원인 제공자로서의 패권적 국가가 없어야 함은 물론입니다. 테러란 기본적으로 거대 폭력에 대한 저항 폭력입니다. 거대 폭력이 먼저 거론되어야 하는 것이죠. 더구나 저항 폭력을 테러로 규정하고 테러를 빙자하여 폭압적인 개입과 일방주의적 지배를 관철하려는 패권 국가의 거대 폭력이 건재하는 한 세계 평화는 요원한 것이죠. 계속 읽어주세요. 근대 이후의 세계 질서가 침략과 수탈로 점철된 제국주의의 역사였다는 사실을 이를 단적으로 증명합니다. 개인의 해탈과 수양만으로 평화를 만들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대학에는 노블에 대한 비판적 관점이 그 저변에 확실하게 깔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학은 와해된 사회 질서를 재건하려는 당대 인텔리들의 고뇌에 찬 선언이었다고 해야 합니다. 세계 평화는 세계를 구성하는 각 국가의 평화이며 국가의 평화는 국을 구성하는 각 가의 평화에 의하여 이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의 평화를 위해서는 가의 구성원인 개개인의 품성이 높아져야 합니다. 대학은 개인과 사회와 국가와 세계가 맺고 있는 관계에 대한 체계적 논리입니다. 이러한 체계적 논리의 최상에 놓여 있는 것이 명덕입니다. 대학의 최고 강령은 명덕입니다. 여러분은 논어에서 읽은 덕불고 필률인을 기억할 겁니다. 덕은 관계입니다. 개인과 사회, 사회와 국가, 국가와 세계가 맺고 있는 관계성의 자각과 실현이 궁극적으로는 세계 평화의 기초인 동시에 한 개인의 수양의 기초가 된다는 점을 통일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여러분은 논어에서 읽었던 화동담론을 다시 한번 상기해 주기 바랍니다. 흡수학병이라는 동해 논리를 지향하고 다양성이 존중되는 평화와 공존의 원리로서 화해 패러다임이 새로운 문명론이라고 했죠. 대학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바로 고전독법의 화두인 관계론임은 물론입니다. 네, 그리고 사회적 관심이 매우 촌스러워진 현재의 상황, 개인의 감성을 가장 상위에 두는 문화, 단편적인 이미지에 의하여 그 전체가 채색되고 부분을 확대하는 춘화적 발상이 지배하는 오늘의 사회와 문화를 생각하면 주자의 시대가 당면했던 사회적 과제를 짐작할 수 있을 듯합니다. 개인적 수양이 아무리 정진한다 하더라도 한 장의 조간신문에서 속상하지 않을 수 없고
한나절의 외출에서마저 속상하지 않을 수 없는 사회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라면 우리는 생각을 고쳐가져야 합니다. 개인의 수양이 국가, 천하와 무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지 않을 수 없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아무리 훌륭한 법과 제도를 완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품성이 그것을 따르지 못하는 한 우리의 삶과 사회가 바람직한 것이 되기는 어렵겠지요. 그래서 해체주의는 자본주의에 대한 거대한 집합 표상을 해체하는 통절한 깨달음의 학이면서 동시에 개인을 탈사회화하고 단 하나의 감성적 코드에 매달리게 만드는 일탈과 도피의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학은 그런 점에서 소학밖에 없는 오늘의 학문 풍토에서 다시 한번 주목되어야 할 인문학이라 할 수 있으며 우리가 모색하는 새로운 문명론의 서장이라 할 것입니다. 대학에 대해서 좀 얘기를 이 파트에 대해서 좀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세계 평화에 대해서 참 테러란 기본적으로 거대 폭력에 대한 저항 폭력이다. 이런 부분도 좀 와닿았었고 이거는 거의 이제 미국을 의식하며 썼던 글 같아요. 그렇죠. 네. 테러가 왜 일어나겠냐. 그렇죠. 씁쓸하죠. 거대 폭력이 건재하는 한 세계 평화는 요원한 것이지요. 확실히 미국의 방식은 지금까지는 폭력으로 폭력을 막았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 역할을 미국이 맡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국 전엔 예를 들어 영국이었고, 그러니까 약간 그냥 패권의 체인지인 것 같아요. 아무도 뭐 경찰 해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 자기가 세계 경찰을 자임하면서 그렇죠. 그게 결국 세계를 지배하는 방식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미국의 탓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패권의 탓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본 시스템의 문제지. 이 시스템 자체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마치 바이러스를 잡지 못하는 거랑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것도 지금 시대의 과제이긴 한데 좀 불가능하다 봐요. 인류 역사의 과제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폭력으로 폭력을 제압하는, 그러니까 뭐 힘으로 힘을 제압하는 그런 게 계속 역사적으로도 있어 왔는데, 그렇죠. 이게 근데 이런 식으로 가면 전쟁이 또 터진단 말이죠.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좀 위험하잖아요. 인류 역사상 전쟁이 멈춘 적은 없으니까. 네. 그런 식으로 또 돈을 벌고. 이거 어떻게 하면 특히 지금 전쟁이 일어나기 딱 좋은 시기 같아요. 맞아요. 코로나 지금 이건 전염병과의 또 전쟁이에요. 네. 코로나가 미국에서 가장 지금 심하잖아요. 네. 이걸 미국 시민들이 지금 막 들고 일어날 것 같은데 이걸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전쟁을 활용하기 딱 좋은 시기 아닌가요? 이게 참 근데 무서운 게 2008년에 그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졌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정확한 텍스트로 기억이 나진 않지만 문맥상 그 옛날에 멜서스의 인구론에 보면 10년에 한 번씩 좀 인구를 감축해야 된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무서운 이론이고 인위적으로? 인위적으로. 그래서 야, 진짜.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했거든요. 첫 번째가 보통 인구가 증폭하면 전염병이 생긴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증식을 막는다. 근데 그게 안 되면 전쟁을 일으켜라. 이렇게 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둘 다 있네요. 그러니까 그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 멜서스 인구론과의 인구는 지금 급이 달라요. 너무 많고 전염병으로 죽는 숫자가 정말 어마무시하고요. 맞아. 근데 게다가 지금 사태에서 그러니까 지금 제 생각엔 코로나 바이러스가 2019년쯤에 터졌으니까 그 리먼 브라더스가 2008년에 터졌죠. 약 딱 10년 주기잖아요. 그러네. 근데 지금 코로나가 이 정도인데 다음 10년 뒤에 터질 만한 만약 위기 액션은 뭘까? 진짜 그건 위험하겠다. 진짜 그 예상이 되는 게 코로나 이전에도 바이러스가 수시로 터졌었어요. 네, 맞아요. 우리가 뭐 옛날에 사스도 있고 메르스도 있고 걔네들도 인플루엔자도 있고 터진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지금. 네. 근데 코로나 이후에 또 제2, 제3의 코로나가 안 터지라는 법이 없어요. 맞아요. 네.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몰라서 겁이 나긴 해요. 전쟁은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일어날 것 같긴 해. 전 그래서 정치에 선악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 극좌 극우를 다 정말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전쟁이에요. 맞아.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어떤 이론이든 전쟁을 옹호하는 건 무조건 안 된다. 네. 전쟁만은 막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조건 평화다, 평화. 가끔 이런 생각들을 개인적으로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막 저의 생각에 로직 트리를 막 쫓는데 이게 다 진짜 해결이 안 되는 게 예를 들어 그럼 인구를 앞으로 감축하자 해서
모든 국가가 총 동의해가지고 그 인구수 감축을 해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낳는 거를 제한을 한다 쳐요. 우리나라는 줄는 건 확실한데. 근데 이거에 대해서 첫 번째 반발은 그러면은 이게 또 사회주의냐. 그러니까 이렇게 이 이슈 때문에 반발이 될 것 같고 그치. 이거를 그냥 통과시켜서 된다 해도 문제는 이 국가 간의 욕망.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또 인구가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이거를 또 안 지킬 그런 상황도 또 나중에 생기거든요. 정부에서 그렇게 아이를 낳으라고 하는 이유가 인구가 없으면 생산할 경쟁력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것 때문에 돈 벌 사람이 돈을 뭔가 막 이렇게 필요하니까 인구가 필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GDP에 아주 큰 영향이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일본 경제가 그나마도 건재할 수 있는 건 사실 1억 2천이라는 숫자가 있으니까. 맞아. 거대한 거잖아요, 정말. 그 1억이라는 인구가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내수 시장이 가능하다는. 네, 그거 항상 이제 어느 산업이든 그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1억 2천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프랑스만 해도 제가 알기로 6,500만밖에 안 되거든요. 얼마 안 되네요. 아니, 우리랑 차이가 얼마 안 나요. 영국도 그렇게 많지 않고 독일도 8천만밖에 안 되는 건가? 그렇게 대충 알고 있는데 맞네. 일본이 1억 2천이면 정말 생각보다 많은 시민을 갖고 있죠. 하긴 중국의 힘도 땅이 넓기도 하지만 10억 인구라는 게 엄청나죠. 그 GDP라는 것을 계산하는 공식이 있는데 그거에서 진짜 그 국민의 수가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그게 가장 큰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앞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동의하진 않지만 약간 중국 정도의 인구수와 스케일이면은 사실 사회주의가 좀 더 그러니까 권력 측면에서는 국가 권력으로는 강해질 수 있는 체제 같아요. 근데 그게 무섭죠. 좀 개인적으로. 그럴 수 있겠네. 좀 민주주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네. 근데 그 14억, 15억, 뭐 18억까지 추정하죠. 지금 17억에서. 엄청나네요. 그 인구를 민주주의로 만약에 그 모두에게 준다 하면은 붕괴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통제가 안 될 것 같아요. 통제가 안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같은데? 중국도 빈부격차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5천만인데도 지금 막 통제가 안 되잖아요. 엄청난데. 그렇죠. 그렇구나. 미국이 근데 정말 대단한 국가인 게 미국의 인구가 3억 2천이잖아요. 네, 그래도 야, 그 3억 2천이 지금 17억짜리의 국가랑 GDP가 심지어 미국이 높은 편이니까 이게 지금 저는 정말 중요한 사태인 게 이 패러다임의 변화의 시점이 조금씩 오고 있다. 맞아요. 그래서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공부해야 돼요. 진짜 이런 공부. 그 마지막 그 텍스트가 전 인상 깊었던 게 소학밖에 없는 사회에서는 민주주의는 붕괴될 수밖에 없다. 맞아. 민주주의는 대학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야 가능한 거지. 진짜 그래요. 요새 약간 자기의 주권을 예전처럼 노예처럼 다시 헌납하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이 모든 권력이 다시 국가로 위임되고 있는 사태들이 좀 생기고 있어요. 국가의 힘이 너무 강해지면 비대해지고 있죠. 분명히요. 우리가 그 폐해를 많이 겪었잖아요. 5.18도 그렇고 제주 4.3도 그렇고 국가 그렇죠. 폭력이거든요. 그럴 때 시민들이 만약 견제를 잘 하지 않으면 안 돼. 위험해. 옛날 같은 사태가 일어날 수 있어요. 진짜. 일어날 수 있어요. 맞아요. 국가 폭력이거든요. 진짜. 맞아요. 진짜 시민사회가 견제를 해야 돼요. 진짜 국가가 너무 권력을 너무 가지면 반드시 위험. 역사적으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대학이 진짜 필요한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우리나라의 철학, 이런 철학, 그 철학을 그래서 우리 방송이 이런 철학 방송도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교육에 필요하죠, 정말.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중용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중용이 494쪽에 요거 문단을 읽어주세요. 중용 역시 얘기 제31편으로 들어있다가 따로 단행된 것입니다. 물론 주자가 장구한 것이죠. 장구란 장과 구로서 문장을 재분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주자가 대학에 이어 중용을 주목한 까닭이 무엇인가를 밝혀야 합니다. 주자는 대학 중용의 장구뿐만 아니라 논어, 맹자에 관한 이전의 모든 주를 모으고 재해석하는 소위 집주를 하였습니다. 그것은 사서 집주를 통하여 사회의 기틀을 새로이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논어와 맹자가 인과 의를 기본 개념으로 하는 사회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읽었습니다. 대학은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세계와 나의 통일적 담론입니다. 주자가 중용에 열중한 까닭도 이러한 문제의식의 연장선상에 있음은 물론입니다. 중용은 당시의 사회적 과제를 완벽하게 반영하고 있는 텍스트입니다. 당시를 풍미하던 해체주의적 문화와 무정부적 상황을 개변하려는 건축적 의지로 일관된 사회학적 동기이며 사명감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대도 딱 그렇지 않나요? 해체주의적 문화, 무정부적 상황.
근데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와중에 지금 필요한 건 건축적 의지다. 뭔가 철학을 세워야 돼. 우리 대한민국의 철학.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이 그런 거잖아요. 맞아요. 뭐 너도 옳고 나도 옳고 그래 너도 철학 있지 나도 철학 있어. 그럼 다들 그냥 저마다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고 어떻게 보면 철학이 없는 시대인 거죠. 그 가장 중요한 건 뭐 광고라든지 그런 상품 파는 거 다들 거기에 열중하고 있고 기업들은. 그렇죠. 이 와중에 철학이 서야 된다. 그럼 어떤 철학을 그럼 얘기할까? 저는 이제 그래서 제가 요즘에 늘 강조하는 거 생명, 평화 그런 개념을 위주로 생명을 소중히 하고 평화를 유지하고 이루는 그게 그 길로 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요즘에 철학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우리가 은연중에 무의식적으로 어벤져스 얘기도 전에 했었잖아요. 네. 어벤져스는 그 전쟁을 어떻게 보면 힘에 의한 그 평화를 자연스럽게 퍼뜨리는 그 어벤져스도 철학이에요. 모든 미디어와 모든 스토리에는 철학이 담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어벤져스가 1000만을 보내. 그럼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저런 그 힘에 의한 평화가 좋은 거지. 세뇌당하는 이데올로기가 무섭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우리가 창작자들이 진짜 각성해야 되는 게 창작자들이 더 철학 공부를 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게 그런 어벤져스도 있지만 평화에 의한 세계 평화를 강조하는 웹툰이라든지 영화 그런 게 대박을 치면 또 그런 어벤져스의 기운을 이기고 그게 더 바람직한 사회 아닐까요? 맞아요. 창작자들이 각성해야 되지. 그래서 웹툰 오히려 철학자가 철학 공부를 열심히 해서 철학책을 막 수십 권 써내는 것보다 웹툰 하나를 자기의 철학을 담아서 펴내고 그게 대중들한테 많이 막 수백만 명이 읽고 그게 더 영향력이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죠. 유님도 웹툰 많이 보셨잖아요. 그쵸. 진짜 많이 봤어요. 근데 그 유님이 생각하기에 오늘날의 웹툰에는 어떤 철학이 담겨 있었나요? 공감이 가는 게 진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거의 다 해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웹툰이던가 아무튼 예술 시장에 자본주의와 결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사회에 많이 채택될 수 있는 작품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그냥 흥행하죠. 기발하죠. 아이디어 기발하죠. 근데 저는 그래서 봉준호 감독 같은 사람을 정말 존경하는 게 그 사람은 현대 사회에서 갖고 있는 문제점을 재미없을 수 있는 점을 멱살 잡고 끌고 와가지고 거기다 넣어버리니까 사람들이 재미를 팍 느끼게 만들 수 있는 작품을 만들잖아요. 그분 철학은 또 좀 기생충만 봐도 그럼요. 사회 약자에 대한 관심. 저는 기생충도 기생충이지만 설국열차도 진짜 그러네. 봉준호 감독 작품은 꽤 많이 봤는데 다 메시지가 있잖아요. 철학이 제대로 잡혀있네요. 저는 그래서 이게 되게 외람된 말이지만 그 옛날에 그 도울 선생님께서 현대 철학 공부하고 싶으면 철학사 읽지 마라, 철학책 읽지 마라, 과학책이던가 막 그런 거 읽어라 이랬잖아요. 왜 그럴까 요즘 생각이 드는 게 지금은 철학 사상가가 돼서 전파하는 사회가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이제 아니죠. 요즘은. 예술가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엔 자기가 철학을 전파하고 싶으면 대중화하고 싶으면 방금 말한 것처럼 웹툰 작가가 되거나 뭐 진짜 영화 감독 아니면 음악가던가 아니 근데 그리고 또 상품 제작하시는 분들도 예술가가 될 수 있어요. 맞아. 선한 영향을 줄 수가 있잖아요. 맞아. 분명히 그럴 가능성이 있죠. 뭐 제가 이게 딱 제일 좋은 기업이다 이런 건 아니고 모르는 것도 있지만 뭐 마켓컬리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좀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것들이 당연하죠. 분명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거는 직업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자세라고 봐요. 맞아. 새로운 걸 창조해 나가려고 하고 이끌어가는 거. 저는 그래서 윤님의 그 하시고 있는 거 지금 아나운서 목소리를 관련해서 하죠. 윤님도 어떻게 보면 예술가인데 그쵸. 지금 우리가 배웠던 이런 철학을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좀 예술과 접목해서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필요한 거죠. 그죠? 맞아요. 김재동이나 유재석 같은 사람들이 엄청 대중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이런 철학을 해서 자기의 철학을 녹여내가지고 그 스피치를 해.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변하겠어요. 그렇죠. 저 윤님도 그렇게 기대가 돼요. 열심히 해. 이런 철학을 적용하실 수 있겠다. 열심히 진짜 공부할 게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철학 공부의 목적이 철학책을 쓰자
오늘날에는 이제 그건 아닌 것 그거는 저는 철학책을 못 쓸 뿐더러 제가 만약에 철학을 제대로 하고 싶다 전파하고 싶다 그러면 차라리 웹툰 작가가 되는 게 맞아요. 예. 영화 감독을 한다든지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더 대중화할 수 있죠. 맞아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속 보면은 중용은 공자의 손자인 자사가 지어서 성조의 덕을 소명한 것이라고 해요. 자사가 도의 부전을 우려하여 지었다고 합니다. 도학의 전통이 끊어질까봐 뭐 우려해서 이런 거죠. 495쪽에 맨 아래 그 인용문 한번 읽어주세요. 정자가 말하기를 치우치지 않는 것을 중이라 하고 바뀌지 않는 것을 용이라 한다. 중은 천하의 바른 도요, 용은 천하의 정한 이치이다. 이 편은 바로 공문에서 전수한 신법이니 자사는 그것이 오래되어 어긋나게 될까봐 염려하였다. 네, 천하에는 바른 도가 있다. 이것도 건축적 의지죠. 네, 딱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바른 도는 역사적 전통에 의하여 그 진리성이 검증되고 있다. 이게 육아다. 이게 유학이다. 육아의 그 천론 사상 그게 또 보이네요. 진짜 육아의 역할도 중요한 게 동양에 도가만 있고 불교만 있었으면 다 해체하고 그냥 다 그냥 신선되고 산에 들어가고 난리가 났을 거야. 맞아요. 그렇지 않나요? 유학이 있기 때문에 사회가 유지될 수 있는 거야. 맞아요. 안 좋은 이론 같은 건 없죠. 그러니까 유학의 공헌이 크다. 물론 장단점이 있죠. 단점도 엄청 큽니다. 공헌은 있다. 그래도. 이 장고서에서 제일 눈에 띄는 것이 실학이라는 단어다. 실학은 우주와 세상의 원리를 잘 아우르고 있으며 그 의미가 무궁하다는 것이다. 이 실학 선언이 불교의 허학에 대한 유학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의지의 천명이었다. 이 실학이 실자가 그 열매 실자일 수 있겠네요. 그러게요. 허학은 빈 거니까. 맞네요. 그럴 수도 있겠어요. 유학과 불교가 확실히 정반합의 관계. 완전 둘 다 필요하네요. 맞네요. 가운데 인용문 읽어주세요. 하늘이 명한 것을 성이라 하고 성을 따르는 것을 도라 하고 도를 닦는 것을 교라 한다. 대학의 논리 구조와 마찬가지로 중용에서도 일관된 통합적 사상 체계가 있다고 해요. 성과 도와 교의 통일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교는 도에, 도는 성에, 성은 천명이라고 하는 객관적 원리에 수렴되는 체계래요. 이런 우주의 법칙, 유교적 원리에 의해서 인간은 사회화되어야 할 존재다. 497쪽이 이것도 한번 읽어주세요. 대개 사람이 자기의 성이 있는 것은 알지만 그것이 천에서 나온 것은 알지 못하며 사물의 법칙이 있음은 알지만 그것이 성에서 말미암은 것임은 알지 못한다. 성인의 가르침이 있는 것은 알지만 그것이 나의 고유한 바로 인하여 제재되는 것임은 알지 못한다. 중용이 가장 중요하게 선언하는 것이 바로 이입니다. 그 성리라고 하잖아요, 보통. 네, 성리. 성증리입니다. 이는 법칙성입니다. 이가 성이며 성이 천명입니다. 이 성을 충실히 따르는 것이 도임은 물론입니다. 도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따라야 하는 것, 즉 솔해야 하는 것이며 솔은 노라 하였습니다. 이게 여러분들도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도 들으시면서 그냥 이걸 뭐 일일이 다 개념을 외운다기보다는 육아는 느낌을 한번 봐보세요. 이 문장만 읽어봐도 뭔가 체계가 딱딱 잡혀있어. 잡혀있고 뭔가 이거 지켜야 될 것 같아. 그렇잖아요. 맞아요. 뭔가 진리를 지켜야 돼. 약간 딱 옛날 그 서당 같아요. 그쵸, 총장님 서당 느낌. 그러니까 딱 그 느낌이야. 이 도를 따르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바로 교다. 성과 도는 비록 같은 것이긴 하지만 그 깊음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지나치고 모자라는 차이가 없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이 사람과 물건이 마땅히 해야 할 바를 기준으로 삼아 품절하여 천하의 질서로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을 교라고 한다. 근데 서당 느낌이죠. 딱. 진짜 서당 느낌이에요. 이거 법이야. 법을 지켜야 돼. 니네들이. 이거 외우고 지켜. 이대로 살아. 이런 거지. 그래, 이게 유학의 어떻게 보면 장점이기도 하죠. 딱 세우잖아요. 진리를. 그렇죠. 네, 중요한 것은 이 교의 내용이 바로 예악형정으로 설명되어 있다. 예악형정. 이건 매우 사회적인 개념이래요. 구체적인 제도와 정책이다. 사회를 세우는데 유학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건설적이에요, 확실히. 그 노자와 불교가 해체적이고 약간 그러니까 반건설적이라면 정말 건설적이네요.
인간 사회를 만드는데 좋죠. 그래서 객관적 법칙은 존재한다. 중용을 통하여 제기하려고 하는 가장 절실한 주제는 도의 큰 근원이란 하늘에서 명한 것이다. 이런 거죠. 사회적 가치, 이해 법칙성 이런 거. 성과 도가 중의 개념이고 교는 절도에 맞게 노력하는 화를 의미한다. 뭐 이런 것들. 그렇죠. 그냥 느낌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잘 그냥, 몰라요. 맞아요. 그냥 나름의 그냥 글들인데 네. 저도 여기 너무 어렵더라고. 이게 너무 어렵더라고. 개념이 많이 나와서. 맞아요. 중은 천하의 대본이며 화는 천하의 달도가 된다. 그래서 어떤 논리 체계가 있어요, 분명히. 맞아요. 그래서 주자가 중용에서 강조하려고 한 것이 천지라는 자연과학적 개념이 아니라 천하다. 천하는 사회적 개념이다. 주자의 학문적 동기가 사회적 질서를 다시 세우려는 건축 의지에 있다. 그렇죠. 이런 거죠. 사회적 동기. 어쨌든 이 신유학인 거잖아요. 이게 지금 대학 중용. 그죠. 네, 이게 중국에서 엄청난 그 패러다임의 변화를 줬다는 건 확실하다. 맞습니다. 네, 성과를 줬다는 것도 확실하다는 거죠. 499쪽에 맨 아래 문단 한번 중요한 것을 한번 읽어주세요. 중요한 것은 송대 신유학은 노불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해이해진 사회 질서를 재건하기 위한 당대 지식인들의 지적 대응 과정의 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이후 700년 동안 중국 사회는 물론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의 사회적 모델로서 자기 정체성을 지켜가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 확립된 구성 원리에 의하여 재건된 중국 사회는 명대 276년, 청대 267년 동안 중국 사회를 관통하는 초안정 시스템의 근간을 이루게 됩니다. 19세기 말에 이르러 서구 근대 사회에 의하여 그것이 다시 한번 도전받을 때까지 주자가 세운 도통은 확고한 사회 원리로서 굳건한 그 지위를 이어갔던 것이죠. 중국의 유학 사상은 이처럼 송대의 새로운 재편과 중흥을 거쳐 대단히 안정적인 체제를 확립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인 것은 바로 그 견고하고 안정적인 시스템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대응에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견고한 구조는 변화에 대한 무지의 지체로 이어지고 당연히 19세기 말 근대 질서의 도전을 맞아 힘겨운 대응을 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경우도 조선 후기 성리학의 완고한 구조로 말미암아 사회 역량의 내부 소모와 전체 과정의 지체를 겪지 않을 수 없었음은 물론입니다. 이 부분이 참 안타깝기도 해요. 네. 우리나라도 쇄국 정책 펴면서 네. 유학이 좀 이런 단점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저는 솔직히 뭐 좋은 점도 있지만 이 주자의 성리학을 좋지 않게 보는 측면도 분명 있어요. 위정 척사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래서 완고한 너무 초안정 시스템이었는데 이런 완고한 구조 때문에 스스로 변화를 거부하고 특히 우리나라도 심했잖아요. 우리 너무 심했죠. 변화를 거부하고. 그때 좀 일본은 근데 변화를 받아들였잖아요. 그렇죠. 외국 문물을 잘 받아들여서. 메이지 유신 통해서. 그러니까요. 이런 유연성이 없었다 유학이. 그래서 안타깝죠. 이런 게 있었고. 그래서 501쪽으로 넘어가면 명나라 중기의 신유학에 대한 비판 이론으로서 양명학이 소위 심학으로 등장하게 된대요. 이제 처음에 이제 불교에 대한 비판으로 신유학이 등장했는데 이제 또 신유학에 대한 비판으로 양명학이 등장하게 된 서로 이것도 이제 비판하고 정반합이죠. 그러니까요. 양명학의 대두는 지식인 사회의 상당한 반향과 새로운 지적 전환의 가능성을 불러일으켰다. 주자의 이론이 성증리임에 반하여 심론의 요지는 심증리라고 해요. 이거는 신유학이 선종불교에 대한 비판적 체계라면 양명학은 신유학에 대한 비판의 논리다. 주자의 체계가 독서 국리는 지혜라는 논리임에 반하여 심론은 양지에 직접 호소하는 체계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성격이 선종불교와 마찬가지로 대중화에 성공하게 했다고 합니다. 신유학은 선비의 학문에 갇혔는데 심론을 주장한 육상산의 강론에는 수많은 사람이 운집했대요. 심론은 차별 철폐 사상이었고 평등 사상이었으며 상인 계층의 전폭적 호응을 받았다. 특히 심론의 특징이 주체성을 강조했대요.
관념론이기도 하고 육상산을 계승한 왕양명은 성과 이를 심으로 통합했다. 그래서 성은 심은 성이고 성은 이다. 이런 식으로. 여기 중요한 또 말이 나오죠. 502쪽이 한번 요 마지막 문단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효친의 마음이 없다면 여기 예. 네. 효친의 마음이 없다면 효도의 이가 있을 수 없으며 충성의 마음이 없다면 충성의 이가 있을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충효의 이가 있기 때문에 충성과 효심이 생긴다고 하는 주자의 입장과는 정반대입니다. 주자 이론의 기초가 되고 있는 추상적 이의 세계가 존재할 여지가 없는 논리입니다. 따라서 심론에서는 이의 객관적 실제성을 전제하는 주자의 사상 체계가 원천적으로 부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심학이 이 학보다는 더 근원적인 것 아닌가. 이가 있기 때문에 충성과 효심이 생긴다가 주자의 입장이었다면 이제 양명학, 심학은 내가 효도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효도의 이가 생기고 충성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충성한다 이런 거잖아요. 이게 맞잖아. 마음이 있으니까 사람이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심하게 좀 마음이 가더라고요. 저는 이게 그래서 막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와요. 맞아요. 많이 나오는데 너무 좀 어려운 얘기고. 맞아요. 그냥 저도 흘려 읽었습니다. 심로는 주체적 실천의 자세가 중요하대요. 실천이 중요하고 나중에도 뭐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 한번 공부해보고 싶긴 하네요. 그래서 이 논리적 구조보다는 사상사의 전개 과정을 읽는 게 중요하다. 사상의 일생, 뭐 생성, 발전, 변화, 소멸하는 그 사상을 추적하는 것이 사회 변화를 읽어내는 게 중요하다. 모든 사회적 변화는 사상 투쟁에서 시작해서 사상 체계 완성으로 일단락된다. 그렇죠. 이런 얘기, 창신의 자세가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505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506쪽. 요것도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동양 철학을 많이 봤는데 인성의 고양이 가장 중요하다고 해요. 동양 철학에선. 그리고 인간 관계를 인간적인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게 동양 철학이죠. 인성은 이웃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며 그 시대의 아픔을 주입함으로써 만들어가는 것이다. 좋은 사람은 좋은 사회, 좋은 역사와 함께 만들어진다. 반면에 서구적 가치는 인성의 고양보다는 개인의 존재 조건을 고양하는 것이죠. 그 존재 조건들 간의 마찰과 충돌을 합리적으로 규제하는 패러다임이었고, 그래서 문명의 독법이 중요하다. 507쪽에 보면 근대성을 반성하고 새로운 문명을 모색하는 문명사적 과제가 있다. 자본주의 체제가 양산하는 물질의 낭비와 인간의 소외, 인간관계의 황폐화를 보다 근본적인 시각으로 재조명하는 것이 당면한 문명사적 과제다.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물질의 낭비, 인간 소외, 인간관계의 황폐화, 이게 문제죠 요즘에. 그쵸. 그리고 우민화의 최고 수준을 보여주는 상품 문화의 실상을 직시하는 것에서 비판 정신을 키워가야 한다. 비판적 성찰이 새로운 문명에 대한 출발점이다. 존재론적인 구조에 대한 철학적 체계로 정립되어야 된다. 체계적인 철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유연하게 사고해야 된다. 성찰적 관점이 필요하다. 그래서 동양 고전의 독법은 고전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보단 이런 성찰적 관점을 확립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관점이 공부해 보니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개념을 외우고 그런 것보다 달달 외우는 것보다 동양처럼 확실히 달라. 인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508쪽에 창의적 사고, 자유로움이 필요하고 가슴의 이야기가 필요하다. 감성 이야기. 그다음에 다음 단락으로 한 사람의 사상에 있어서 가장 중심에 있는 거는 가슴이다. 사상을 결정하는 건 가슴이다. 관계론의 장이 가슴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509쪽에 이성보다는 감성을, 논리보다는 관계를 우위에 두고자 한다. 그래서 신영모 선생님이 저쪽에 부탁을 하죠 우리한테. 앞으로
시와 산문을 많이 읽으세요. 이렇게. 그래서 예전에 우리 선조들도 문사철과 나란히 시서와 교육을 해왔대요. 이성 훈련과 감성 훈련이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래 이제 첫째, 둘째 요거 첫째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시와 산문을 읽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몇 가지 부언해 둡니다. 첫째, 사상은 감성의 차원에서 모색되어야 합니다. 사상은 이성적 논리가 아니라 감성적 정서에 담겨야 하고 인격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성과 인격은 이를테면 사상의 최고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상은 그 형식적 완성에서도 불구하고 한 개인의 육화된 사상이 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사회의 경우에도 그 사회의 문화적 수준은 법제적 정비 수준에 의하여 판단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회 성원들의 일상적 생활 속에서 매일매일 실현되는 삶의 형태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진짜 이건 육화된다 이거 보면서 인격화되어야 된다. 예수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실제 그 말씀에는 그 성경에 보면 말씀이 육화되어 나타난 게 예수님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생각, 그래서 우리 감성과 인격이 되게 중요하다. 그렇죠. 네. 몸에 익어야 된다. 그다음에 둘째 한번 읽어주세요. 둘째, 사상은 실천된 것만이 자기의 것입니다. 그치. 단지 주장했다고 해서 그것이 자기의 사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환상입니다. 정말 그랬지. 말이나 글로써 주장하는 것이 그 사람의 사상이 되지 못하는 까닭은 자기의 사상이 아닌 것도 얼마든지 주장하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삶 속에서 실천된 것만이 자기의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상의 존재 형식은 담론이 아니라 실천인 것입니다. 그리고 실천된 것은 검증된 것이기도 합니다. 그 담론의 구조가 아무리 논리적이라고 하더라도 인격으로서 육화된 것이 아니면 사상이라고 명명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런 점에서 책임이 따르는 실천의 형태가 사상의 현실적 존재 형태라고 하는 것이죠. 사상은 지붕 위에서 던지는 종이 비행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사상의 최고 형태는 감성의 형태로 가슴에 갈물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성은 외계와의 관계에 있어서 1차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이며 그런 점에서 사고 이전의 가장 정직한 느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성적 대응은 사명감이나 정의감 같은 이성적 대응과는 달리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음이 편치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마음의 움직임입니다. 이러한 정서와 감성을 기르는 것은 인성을 고양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면서 최후의 방법입니다. 말 잘하고 똑똑한 사람보다는 마음씨가 바르고 고운 사람이 참으로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시와 산문을 읽어야 한다는 이유가 이와 같습니다. 사상의 장을 문사철의 장으로부터 시서와의 장으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시서와의 정신은 무엇보다 상상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상상력은 작은 것을 작은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작은 것은 큰 것이 단지 작게 나타난 것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진정한 상상력입니다. 하나의 사물이 맺고 있는 거대한 관계망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상상력이며 그것이 바로 시서와의 정신입니다. 시서와로 대표되는 예술적 정서는 우리의 경직된 사고의 틀을 열어주고 우리가 갇혀있는 우물을 깨닫게 합니다. 감성을 길러야 된다는 건데 이게 시와 산문으로 가능하다. 상상력은 작은 것을 작은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다. 이 부분이 많이 와닿았어요. 맞습니다. 윤님도 시를 많이 읽으신다고 하셨죠? 네. 이런 감성을 기르는 거. 그래서 511쪽이 시적 정서는 하나의 사물을 여러 각도에서 바라보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과 어떻게 관계되고 있는가,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인가를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미적 정서,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림이라는 의미, 그림은 그리워함이라는 의미래요. 그리움이 있어야 그릴 수 있는 것이지요. 이게 저도 예전에 이제 잠깐 이제 그림을 그냥 그려본 적이 있는데 사람이 그림을 그린다는 건 정말 그 대상을 그리워하기
때문에 그리는 것 같아요. 모방해서 이렇게 그리잖아요. 어떤 캐릭터도 미키마우스 같은 거 그리면 내가 그리고 있는 미키마우스가 그리워서 그리움이 있어야 그릴 수 있는데 맞아요. 그린다는 것은 그림의 대상과 그리는 사람이 일체가 되는 행위래요. 이게 계속 되게 깊은 말이에요. 대단히 역동적인 관계성의 표현입니다. 나아가 그림은 우리 사회가 그리워하는 것, 우리 시대가 그리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림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시와 문장이 있는데 제가 시를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는 예시로 이제 한번 신영박사님이 실어주신 거죠. 당송팔대가의 한 사람으로서 이제 한유와 더불어 당대의 고문으로 돌아가자는 산문개혁을 이끌었던 유정원이라는 분의 시와 글입니다. 513쪽의 시는 산에는 새 한 마리 날지 않고 길에는 사람의 발길 끊어졌는데 도롱이에 삭가 쓴 늙은이 홀로 눈보라치는 강에 낚시들이 왔다. 이게 뭔가 동양화 보는 느낌이고 근데 마지막 514쪽 이거는 윤님께서 한번 이걸 한번 딱 읽고 요 얘기를 하고 끝내면 될 것 같아요. 곽타타의 본 이름이 무언지 알지 못한다. 곱사병을 알아 허리를 굽히고 걸어다녔기 때문에 그 모습이 낙타와 비슷한 데가 있어서 마을 사람들이 탁타라고 불렀다. 탁타가 그 별명을 듣고 매우 좋은 이름이다. 내게 꼭 맞는 이름이라고 하면서 자기의 이름을 버리고 자기도 탁타라 하였다. 그의 고향은 풍악으로 장안 서쪽에 있었다. 탁타의 직업은 나무 심는 일이었다. 무릇 장안의 모든 권력자와 부자들이 관상수를 돌보게 하거나 또는 과수원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과수를 돌보게 하려고 다투어 그를 불러 나무를 보살피게 하였다. 탁타가 심은 나무는 옮겨 심더라도 죽는 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잘 자라고 열매도 일찍 맺고 많이 열었다. 다른 식목자들이 탁타의 나무 심는 법을 엿보고 그대로 흉내내어도 탁타와 같지 않았다. 사람들이 그 까닭을 묻자 대답하기를 나는 나무를 오래 살게 하거나 열매가 많이 열게 할 능력이 없다. 나무의 천성을 따라서 그 본성이 잘 발휘되게 할 뿐이다. 물은 나무의 본성이란 그 뿌리는 펴지기를 원하며 평평하게 흙을 북돋아주기를 원하며 원래의 흙을 원하며 단단하게 다져주기를 원하는 것이다. 일단 그렇게 심고 난 후에는 움직이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 일이다. 가고 난 다음 다시 돌아보지 않아야 한다. 심기는 자식처럼 하고 두기는 버린 듯이 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나무의 천성이 온전하게 되고 그 본성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 성장을 방해하지 않을 뿐이며 감히 자라게 하거나 무성하게 할 수가 없다. 그 결실을 방해하지 않을 뿐이며 감히 일찍 열매 맺고 많이 열리게 할 수가 없다. 다른 식목자는 그렇지 않다. 뿌리는 접히게 하고 흙은 바꾼다. 흙붓 도둑이도 지나치거나 모자라게 한다. 비록 이렇게는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사랑이 지나치고 그 근심이 너무 심하여 아침에 와서 보고는 저녁에 와서 또 만지는가 하면 갔다가는 다시 돌아와서 살핀다. 심한 사람은 손톱으로 껍질을 찍어보고 살았는지 죽었는지 조사하는가 하면 뿌리를 흔들어보고 잘 다져졌는지 아닌지 알아본다. 이렇게 하는 사이에 나무는 차츰 본성을 잃게 되는 것이다. 비록 사랑해서 하는 일이지만 그것은 나무를 해치는 일이며 비록 나무를 염려해서 하는 일이지만 그것은 나무를 원수로 대하는 것이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뿐이다. 달리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이게 이제 책의 마지막인데요.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이게 지금 이제 우리의 상황과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는 그리고 제가 했던 모든 모임들을 돌아보게 돼요. 이거는 이 나무는 말 그대로 저에게 나무는 윤님이겠죠. 제가 했던 모든 유튜브에 그 같이 했던 분들도 있는데 나는 탁타처럼 나무를 대하지 않고 이분은 나무의 본성을 이렇게 북돋아주는 그 나무가 잘 성장하고 자라게 했잖아요. 근데 저는 너무 여기서 안 좋은 예로 든 사람처럼 사랑이 너무 지나치고 근심이 너무 심해서 아침에 와서 보고 저녁에 와서 또 만지고 막 살아있냐 막 죽었는지 조사하고 뿌리 흔들어보고 난리친다 그러죠. 그러니까 나무가 죽어가는 사랑한다고 하는 행위지만 그게 오히려 나무를 죽이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과 멀어지고
저의 올해 화두는 관계를 잘 맺자예요. 이 탁타가 나무를 잘 길렀던 것처럼 그래서 사람 공부를 좀 하고 싶어요. 실제로 그 뭐 심리학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사주팔자 관상도 그렇고 그 인간학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든 철학은 뭐 인간학인데 인간에 대한 좀 이해 여기도 탁타 같은 경우는 나무의 본성을 알기 위해 공부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실제로도 경험을 해보고 이론적으로도 탁월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나무가 와도 잘 이게 나무 자체 그러니까 인간 자체의 본성도 있지만 윤님의 성격이나 그게 있잖아요. 윤님한테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게 다 다르거든요. 윤님한테 어떻게 해줘야 되고 또 다른 사람한테 그 사람에 맞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쵸. 제가 그동안 그걸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게 좀 반성이 되고 어떻게 하면 나무를 죽이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제가 만나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이어갈 수 있을까? 이게 저의 올해의 화두예요. 혹시 윤님은 혹시 이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일단 이 책의 전체 총 마무리다 보니까 그 마지막 곽타타 이야기도 그렇고 저 이거 같은 맥락으로 벗삼아서 이야기한다면 네. 모든 것은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를 동의합니다. 완전 동의해요. 네. 근데 이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그 자립성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또 많이 배웠어요. 그러니까 내가 강한 뿌리를 갖고 나란 사람이 딱 잘 버팀목이 되어 있어야 맞아. 모든 관계가 형성된다. 그건 그러니까 맞죠. 이런 것들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냥 내용적으로는 뭐 육아던가 불가던가 네. 뭐 도가던가 이런 것들을 많이 알게 되었는데 맞아요. 어쨌든 핵심은 관계인 거잖아요. 관계죠. 우리가 인간관계뿐만 아니고 모든 세상과의 관계도 관계니까 이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사유하고 그 화두를 던져주는 책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좋은 책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몇 분 안 남긴 했는데 윤님이 이제 이번 시간을 마지막으로 맞습니다. 이제 하게 됐어요. 저 이제 이렇게 됐는데 한번 좀 그동안 어떠셨는지 한번 좀 하고 마지막 인사해 주세요. 네, 저희가 한 반년 정도 거의 했죠. 예, 네, 그렇죠. 그때 하게 된 것도 굉장히 운명적이고 우연적인 것 같아요. 모든 게 맞습니다. 다 우연적이고 운명적이죠.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원래 저는 처음에는 그런 말을 했어요. 돌플님과 만날 때 먼저 한 달을 해보자. 왜냐하면 이게 제 가치관인 게 아까도 말했지만 저도 저를 몰라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사람이라서 제가 좀 잘 안 하는 게 있어요. 내일 메뉴를 걱정 안 해요. 그러니까 내일 먹을 음식을 음식 먹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내일의 내 입맛을 모르기 때문에 맞아. 내일 메뉴 걱정 안 한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작하자고 할 때도 한 달 먼저 하자라고 했는데 전 처음에는 원래 한 달만 할라 했어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재밌는 일들도 많이 생기고 많이 배워서 이렇게 오랫동안 하게 되었죠. 그리고 오늘이 마지막으로 전 정리하는 시간인데 저희가 철학 6개월 동안 배웠던 거를 만약에 잘 교훈 삼아서 그걸 진짜 흘리지 않고 그냥 글자로만 보지 않고 삶으로 적용시켰다면 저희끼리 그런 말을 했어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어야 된다. 저희의 지금 이 프로젝트뿐만 아니고 앞으로 우리 모든 삶에서 분명히 생로병사가 있을 거예요. 당연하죠. 그죠. 뭐 관계도 있겠고 뭐 자신의 일도 있겠고 모든 게 다 떠나죠. 만남이 있으면 항상 헤어짐 있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저희가 은연중에 맞아요. 스쳤던 말 중에 우리는 누구나 다 부끄러운 과거를 갖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끄러운 과거를 적어도 반복하지 않는 게 맞아. 최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마지막 시간까지도 같이 깔끔하게 서로 정말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제 나름대로 생각해봤을 때 그게 참 잘 이루어진 것 같아서 네. 좋고 맞아요. 뭐 여러분들도 각자의 삶이 있고 저도의 삶이 있고 돌플님도 삶이 있듯이 이건 뭐 끝났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저도 그렇죠. 마찬가지죠. 어차피 우리는 계속 만날 건데 맞아요. 각자의 장이 이제 좀 각자 이제 분투하는 거죠. 맞아요. 정말 맞는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마지막 책이자 마지막 이 제 프로젝트의 참여가 이 책이었던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관계라는 것에 대해서 그러네요. 맞아요. 또 우연히. 네. 관계. 저희가 막 존재론적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따뜻한 감성을 가지면서도 마음이 훈훈해져. 마무리를 하게 되었기 때문에 모든 관계에는 아까 말했듯이 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맞습니다. 생로병사가 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확실히 부부 관계도
영원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누군가는 죽게 되고 나도 나를 모르는데 뭐. 그럼 언젠가 이별하게 되는 건 다 맞는 거죠. 맞아요. 이치죠, 그 세상에 이치. 시작을 잘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이별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이별 끝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별에서 수준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끝이 더 중요해 진짜. 맞아요. 모든 그래서 관계. 저는 이번 시간을 마무리해서 이번 시간까지 열심히 나름대로 했다 생각하고 진짜 네. 좋았죠. 좋은 열심히 이별로 하겠습니다. 간직했을 거라고 같이 모두에게 정말 많이 봐주신 구독자님들에게 너무 감사하고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실 것 같긴 한데 앞으로의 돌풀림의 행보도 그렇고 네. 저의 개인적 행보도 그렇고 많이 지켜봐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맞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많은 평화가 있기를 바라봅니다. 윤님은 그래서 올해 계획이 어떠신가요? 전 올해 계획은 사실 제 일을 할 게 너무 바빠가지고 네. 사실 요즘 너무 바빠요. 정말 바쁘고 이거에 맞춰가서 그러니까 이 제 흐름에 맞춰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맞아. 하고 싶은 공부도 제 분야에서 좀 더 이제 투자를 해야 될 때가 왔긴 왔고 때가 그래서 네 그래서 나름대로의 또 수신도 하면서 네 업에서도 좀 무기를 더 확실하게 길러야겠다. 중요하죠.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즐겁게 지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내공을 다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한테도 제가 이제 유튜브도 여러 개 하고 있지만 우연히 이제 연말을 맞으면서 다 이제 어떻게든 다 각자의 길로 가게 됐어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하는 모든 유튜브가 저 혼자 지금 하게 됐는데 이걸 어떻게 보면은 좀 부정적으로 보면 아이고 외롭겠다 어떡하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저는 또 생각이 달라요. 오히려 이건 기회다. 기회죠. 그동안은 좀 솔직히 의지하는 면이 강했거든요. 내가 못해도 상대방이 잘 해주면 좀 편하긴 했어요. 그런데 저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는 저 혼자 이제 홀로 이렇게 좀 부딪히는 시간. 그렇죠. 네, 홀로 방송하면 분명히 같이 할 때보다 뭐 그럼요. 더 역량이 늘 수밖에 없어요. 내가 모든 상황을 다 컨트롤하고 그쵸. 준비를 2배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기회다. 그래서 좀 기뻐요 나름. 이런 상황이 온 게 너무 기쁘고 맞아요. 최대한 저도 이제 지금 시기에 내공을 잘 닦아서 다음번에 만약에 우리가 같이 하게 된다면 그때는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게 기대가 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혹시 몰라서 덧붙이자면 네. 마지막 이 맥락을 이어서 끝마무리로 좋습니다. 그 저희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그 힘 중에 중력이란 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만유인력이거든요. 네. 근데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지금 행성권에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만약에 지구 밖으로 나간다고 하면은 이 중력에 따라서 이렇게 원심력 그냥 빙빙 돌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아무 행성도 없는 그냥 그런 상태면은 저랑 한 사과를 던지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근데 무한히 날아가는. 저랑 사과랑 만약에 아무 행성도 없이 같이 근처에 있으면은 얘네가 붙습니다. 중력이 있으니까. 네. 중력 때문에 서로 그 사과보다 제가 더 질량이 무겁잖아요. 이 사과는 저한테 딱 달라붙을 거예요. 신기하다. 이게 우주의 법칙입니다. 이게 만유인력이죠. 서로 끌어당기는. 그렇죠. 근데 지구와 달이 완전히 달라붙지 않는 이유는 적당한 질량을 유지하고 있어서예요. 태양도 마찬가지고. 이 말을 왜 하냐면 저는 우주의 법칙을 인간의 법칙으로 삼는 것을 좀 좋아하는 편인데 그렇죠. 인간 모두 다 실제로 만유인력이 있고 저는 이런 내면적인 거에도 만유인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뭔 말이냐면 내 마음의 질량이 더 단단할수록 아까 사과처럼 더 무거운 것도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진짜 자존적인 사람이 의존적으로만 막 야 우리 함께하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공을 쌓아서 자존을 하면 맞아. 알아서 그냥 점점 이렇게 나한테 달라붙게 되고 끌어들이고. 그렇죠. 그리고 맞아. 나랑 적당한 질량을 갖고 있는 이 정도의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원심력으로 돌아갈 수 있고 맞네.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면은 내가 너무 가벼운 사람이면 끌려가죠. 끌려가기도 하고 내가 좀 엉뚱한 좀 이상한 사람들을 가벼운 사람 더 가벼운 사람들을 끌어당기겠네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네. 이거 우주의 법칙이잖아요. 그러면 서로 비극이잖아요. 그렇죠. 진짜 연인들도 보면 어떻게 저 되게 예쁘고 아름다운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또 끼리끼리 만난다고 친구도 그렇고 친구끼리도 어떻게 저런 사람은 꼭 저런 사람을 만날까 이런 경우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일단은 무거운 사람이 돼야 그렇게 좀 인격적으로도 그렇고 무거운 사람을 만날 수 있다. 맞아요. 정말 저도 공감합니다. 일단 저의 내공을 키우는 게 모두가 같이 내공을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시간 철학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겁니다. 맞습니다. 시즌2 이제 기대해 주세요. 네.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준비해보고 저만의 색깔로 한번 만들어 가볼 생각이에요. 정말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저도 윤님 응원합니다. 각자 응원하면서
그리고 우리 언젠가 그런 얘기도 했었죠. 우리가 지금 뭐 도월 김영호 선생님이나 김어준 씨를 만난다 그러면 우리가 그분들하고 뭘 일을 도모할 수 있을까? 아직은 그냥 대화 몇 마디 하고 끝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만약에 그 정도 급이 되고 좀 되면 뭐 김어준과 같이 뭐 방송을 이거는 김어준 씨도 보면은 항상 뭐 주진우 기자라든지 되게 쟁쟁한 분들하고 같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급이 될 수 있을까? 내공을 쌓는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질량을 쌓아야죠. 네,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시기에는. 맞습니다. 그 다음 책 혹시 읽으실 게 어떤? 다음 책은 제가 가볍게 김어준의 건투를 빈다. 이게 명작입니다. 예, 이 명작인데 명작이에요, 이거. 예, 이거 한번 읽고 한번 제가 나눠 볼게요. 좋습니다. 예, 인생 철학이에요. 저희의 2시간 철학은 계속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의 나머지 철학도 같이 이어지는 거니까 네. 너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이번 주 내용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다음도 항상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라며 마지막 인사드리겠습니다. 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돌풀 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 잘 끝냈네요.